지자체장 뭐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지자체장으로서의 한동훈보다는 국회의원 한동훈이거나 당대표 한동훈일 때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갑자기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아직 정치 경력이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수가 10,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에 답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서시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 재보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님 공천을 주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재보선에 나간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어디 출마하는지 이거 솔직히 결정하거나 그거를 미리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어디 출마할지 미리 계획하고 있진 않다. 뭐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들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뭐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장 뭐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치인 한동훈이지 이게 무슨 행정수장으로서의 뭐 지자체장으로서의 한동훈보다는 국회의원 한동훈이거나 뭐 당대표 한동훈일 때가 훨씬 더 그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지방 돌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 돌아보니 사람들을 만나보니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너 다음에 어디 나갈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 다들 야 지금 경제 때문에 우리 조선 거제에 갔으니까 이 조선 산업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지, 당신이 무슨 뭐 어디 지자체장을 나가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경청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게 뭡니까? 벌써부터 뭐 내가 어디를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지사가 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걸러낼 때 한국 정치는 발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질문 안 받으셨다니까 제가 대신 질문 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방금 그 얘기 하려고. 아무도 질문 안 했다니까 대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디로 모르죠, 나와요? 뭐. 아니, 지자체장 안 나가겠다고 지금 두 얘기했으니까. 군데밖에 없잖아요. 인천 계양을과 갑자기 청량, 경기 안산. 얘기하시길래 안산인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네. 어디요? 안산인가? 안산? 네. 안산은 안산도 자리가 나나요? 조만간에 안 나와요. 대법원 판결에 네, 따라서 네. 날 가능성이 있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빛이 흔들리셨는데. 아니,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얘기 안 같이들 하셨어요? 모였을 때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닌데. 저희 둘이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재보궐을 지금 만약에 재보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에 대해서 한 네.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지금 이제 아직 정말로. 선거가 이제 8개월도 안 남았는데 6개월,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전략을 짜도 그렇죠. 짜고 한참 늦었죠 사실.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아무래도 뭐 지난 총선 때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뭐 이런 여론들도 많고 하면도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것과 안 달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큰데 뭐 이제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운신의 폭도 좀 많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김채원님이 뭐 이제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김 평론가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재보궐을 노려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시도를 한다면 장동훈 대표 공천을 줄까요? 아 이겨야죠. 안 준다 그래도 이겨야죠. 경선에서? 그게 정치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개항을로 나가라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 하던데 네. 개항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죽으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체 무슨 또 판 얘기. 항상 뭐 어디 가가지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전체 판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전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받기도 어렵고 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한동훈 전 대표는 갑자기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서 당대표에서 다시 전당대에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됐지만 아직 정치 경력이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 뭐 대선까지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모습을 어찌됐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을 좀 더 극으로 밀어버려라. 저는 국민의힘은 별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보여요. 아니 뭐 그냥 윤 어게인을 그냥 대놓고 외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자기 세력도 좀 만들어서 진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변자도 좀 돼서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보수도 여러 스펙트럼이 좀 만들어져서 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왼쪽 가는 것 같다가 오른쪽 가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딱 결정타로 쐐기를 이게 참 악재로 작용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특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대표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이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딴 데서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인간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얘기하셨잖아요, 당 대표가.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된 거냐? 인간적 예의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직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기도를 하신다는데 뭘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국무위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평생 공무원 했던 고위 공무원들 인생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군인들이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국회에 경찰도 보내고 군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극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강성을 제외하고는 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은 생각 안 하나요? 더구나 지금 국감 시기에 속된 말로 민주당이 계속 똥볼을 차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해야 될 순간에 거기다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계속 질문을 그것만 하잖아요. 왜 갔냐? 무슨 의미냐? 이래서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득점 찬스 얻을 시간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부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발췌개헌하고 4.45 개헌에서 영구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실 집권을 계속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국민의 손에 쫓겨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고 말은 못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주장들을 반복해 오면서 스스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뭔가 만들어 왔던 거 아닌가 또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간적인 예의에 따라서 가가지고 만나고 면회해야 되고 그럼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해도 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이런 걸 겪은 건데요. 다시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밑지하고 운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확실하게 그런 내란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듯이. 그 이전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걸 이번에 끝맺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글하면 딱지를 그냥 이렇게 다는 건데 그래서 보수 재편도 이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괜히 반사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지율을 얻을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는 오히려 시대정신, 역사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든 뭐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두 분 다 구속돼서 무기징역 선고도 받았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저나 한동훈 대표나 그때 당시에 뭐 우리 18명 그 반대 투표 표결하러 갔던 분들 모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저는 법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합당한 책임은 판결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정에 증언 때 서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잖아요. 판사가 채택한 거잖아요. 가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건 패문부지하지 말고. 예, 본인의 그 결정이니까 말한 대로 만약에 본인의 그것이 참고인인데 그러다 증인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보면 공판전 증인이라는 뭐 있지도 않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절차를 마치 그 지기현 판사가 무슨 시간대로 계산해서 했듯이 그런 제도를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인장을 발부하면 얘기하잖아요. 구인장 발부하면 가겠다. 만약에 그 법적인 조치가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거기엔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